예도입니다. 저녁 산책에서 예도는 단편 강좌 하나 열겠는데요. 오늘은 프로이트 대 락강이라는 제목이고, 무의식과 언어, 소제목이 그건데, 이 프로이트와 락강의 차이점을 예도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사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예도는 특별히 그 락강 시리즈에서 그죠? 이 문제를 다루었고, 이제 세부화 시켜서 세밀한 방식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어려운 주제야, 여러분들. 특히 에크리에 수록된 정신분석에서의 말과 언어의 기능과 영역, 그 다음에 요게 한 200페이지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45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그 정도의 무의식에서의 문자의 기능, 이게 이제 소시르의 기표 개념을 적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두 개로 나누어서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한 개로 끝날 수는 없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무의식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로이트가 1915년에 발표한 다스 운베부스터라고 하는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논문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락강과의 비교 연구에서 중요한 논문임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것을 읽어볼 것을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락강과의 연관관계를 보면 되는데, 락강과 프로이트의 가장 큰 차이는 언어를 대하는 방식인 것 같아. 예도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언어의 기능, 이 언어를 무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했어. 근데 프로이트는 달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프로이트의 초기에 세 개의 작품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꿈의 해석, 그 다음 두 번째가 일상생활에서의 정신병리학,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재담과, 그게 농담으로 번역했댔는데 독일어로 빗즈야. 이게 굳이 영어로 말하면 위트인데요. 이게 농담으로 번역이 됐어. 그래도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이런 작품을 그 말과, 그죠? 금방 예도가 두 개의 논문을 이야기했죠. 에크리에 수록된 락강이 마침내 프로이트의 이 작품들을 해석하면서, 그죠? 자기 자신의 상징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1950년대로 넘어서면서 이제 락강은 프로이트와의 관계를 재설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작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야심찬 상징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의 말과 언어의 기능, 요것은 이러한 프로이트의 작품들 안에서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를 따로 빼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프로이트가 언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게 1915년도에 나온 다스 운베부스터라고 하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 논문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오늘 여기에 강좌를 맞추어서 락강이 그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든지, 정상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프로이트 연구자들에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였다는 게 바로 이 논문에서 나오는 거야. 사실은 초기의 세 개의 작품, 금방 예도가 말했던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과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이 작품에서는 당연히 언어가 무의식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무의식이라는 논문으로 들어가면서 프로이트가 보르트 폴슈텔룽이란 단어를 써. 그게 단어 표상이야.
그리고 자하 폴슈텔룽, 이게 사물표상이라고. 그래서 무의식과 초기에 프로이트는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을 나누어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잖아, 그죠? 그런데 전의식을 언어의 영역으로 나누는데, 이 크게 두 개 보면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 붙여서 요 두 개의 영역을 구분하는 게 바로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물표상 안에는 자하 폴슈텔룽은 무의식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물표상 플러스 보르트 폴슈텔룽, 언어표상이 함께, 단어표상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전의식과 의식의 영역이라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사물표상 플러스 언어표상, 이 두 개가 함께 작동하는 게 의식이고, 무의식의 영역은 사물표상만이 있다라고 본 거야. 요 논문을 갖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락강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물론 락강의 언어도 개념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자의 기능에서, 그 문자의 기능에서 마침내 데카르트의 철학 전통을 해체하면서 그 코기토의 어떤 그러한 확실성, 생각과 존재의 불일치를 이제 락강이 이야기하면서 프로이트 이후의 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이제 다루는 게 그 논문이라고. 그게 문자의 기능에서는 기표의 어떤 독특한 우위를 이야기하면서 나타나. 그거는 두 번째로 따로 강좌를 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프로이트와 락강의 가장 큰 차이점을 드러내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사용한 그 언어, 여러분 꿈의 해석에서 여러분 뭐가 나와? 그 중요한 표현 쉬붕, 이게 뭐죠? 전치야. 그게 쉬베는 독일어로 밀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현 쉬붕은 어떤 것 안으로 민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전치라고 번역했죠,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표현 디퉁이야. 이게 뭐야? 압축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실을 써서 뭔가를, 사태를 꼬이게 만들든지 실을 통하여 사태화시키는 게 바로 압축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압축은 어떤 관념의 연상적 사슬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어떤 관념이 나타나면 그 관념을 통하여 다양한 연상이 되는 사슬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점이 잡혀져 있다면 전치는 뭐야? 어떤 한 관념이 중요해져. 그런데 그 관념이 이러한 전치를 통하여 또 다른 관념으로 넘어가. 그래서 어떤 관념에 대하여 또 다른 관념, 그래 이게 이제 락강한테로 가면 기표에서 다른 기표로 미끄러진다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기표에서 다른 기표로 넘어갈 때 그 안에서 무의식의 위치가 나타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꿈의 해석에서 프로이트가 사용하는 전치와 압축의 개념은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프로이트가 꿈을 해석할 때도 거기에서는 상형 문자를 이야기하고, 상형 문자가 뭔지 알죠? 이집트의 그림 문자라는 거예요. 벽화를 이야기하고, 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징들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예를 들면 부부는 뭘로 나타나? 부부는 왕과 왕비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남성의 어떤 그 성기는 우산이라든지, 여러분 알죠? 우산이라든지 또 뭐 다른 표상으로 나타나. 그 다음에 또 뭐 거기에 다양한 상징들이 나타나. 그런데 이런 상징들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본 거예요. 여기에서 포착해서 락강이 이 상징을 이제 상징계로 갖고 가면서 보다 더 존재론화 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 거기서 레비스트로스를 끌어들여요. 아주 다양한 여러분들 그런 특징들이
이 논문에서 나타나. 그런데 프로이트는 언어가 무의식과 전의식, 의식의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논문에서는 언어는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거고, 이 사물 표상이 의식으로 넘어갈 때만이 언어 표상으로 된다 그랬거든, 여러분. 이거는 프로이트가 독특한 방식으로 끝까지 고수했던 게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초기 세 개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중요한 기능, 여러분들 봐봐. 기이한 행동을 한다든지, 농담이라든지, 위트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이런 행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꿈을 꾸었을 때 전치와 압축의 어떤 그러한 중요한 틀을 통하여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병리학에서도 나타나는 다양한 환자들의 언어적 활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무의식이라는 논문에서는 결정적으로 거기에서 그 의식에서는 무의식에서는 언어 표상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이트의 의도는 뭐예요? 언어 표상으로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식으로 올라왔다라는 거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락강이 자기 자신이 53년도에 발표한 그 말과 언어의 기능,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개의 작품들을 프로이트에게 역시도 이 무의식을 언어로 봤다라는 것이고, 언어로만이 무의식은 드러난다라고 본 것이고, 그리고 이 언어가 무의식을 해석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본 거야. 근데 프로이트와 다른 거는, 프로이트는 이 언어가 그냥 개념으로 드러난다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그런 언어들로서 이런 것이 드러났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건 이미 그것은 의식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농담이라든지 이 기이한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꿈을 꾸어서 거기에서 드러내는 다양한 그림 표상들이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 꿈에서는 목소리, 음성도 뭐야? 음성도 중요한 사물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적으로 봅시다. 락강이 하이데거를 초기에 상당히 많이 연구했는데,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뭐라 그래? 후기로 가면서도 동일해. 그게 시와 만나거든. 여러분 해줄 게 너무 많아.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중요한 언어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래? 침묵이라 그러거든. 슈바이겐, 침묵은 무의식의 언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말하는 이 무의식에서의 그 카덱시스, 에너지 집중에서 나타나는 거는 그림 표상도 들어가고, 이 그림 표상이 언어로서 표시가 될 수 있잖아요. 상형 문자라든지 중국의 문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그림이야. 그림 표상들이야.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러한 소리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꿈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징의 그림들이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사물 표상인 거야. 이런 것들은 압축된 언어고, 그 다음에 또 전치된 언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표상의 사슬들이 나타나고, 꿈의 언어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락강이 사용하는 언어 역시도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언어랑은 달라요, 물론. 그런데 프로이트는 락강 나중에 점점 가면서 말하는지 알아? 우리는 어린아이의 옹알거림 여러분, 그 다음에 자연의 새소리, 그 다음에 자연이 바람이 부는 소리, 그 다음에 또 일상에서 들려지는 어른들의 목소리, 그리고 모든 대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대화 속에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 그래서
언어를 갖다가 이 모든 프로이트가 특정 자연의 영역에 가두어 놓았던 언어 표상들까지도, 요건 사물 표상이에요. 지금 말하는 거는 그것까지도 그냥 확장시켜 버려, 존재론적으로. 요 부분이 이제 프로이트 전문가들한테서는 락강이 이상하게 시인이 되었다 그러기도 하고, 락강이 독특한 방식으로 프로이트를 왜곡시켰다고 보는 것도 이 지점이야. 그런데 정신분석에서 사실 중요한 게 언어예요. 그죠? 여러분 봐봐. 환자와 정신분석자가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게 언어잖아. 그런데 그 언어는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것하고 달라. 그런데 락강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게, 거기에서는 환자의 말 역시도 일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거든. 거기서 정신분석자는 무의식의 흔적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해석하는 거야. 그 표상을 갖고 삐집고 들어가서 그 환자의 무의식의 세계를 해석해서 그것이 어느 지점에서 왜곡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거잖아,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락강이 정신분석학에 기여한 기여는 이런 언어의 중요성을 정신분석가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근데 프로이트는 무의식에는 이러한 언어의 기능만이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응? 욕망, 본능. 여러분,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독일어의 트리프라는 단어, 정말 해줄 게 많습니다. 이게 본능이잖아. 토데스 트리프, 죽음 충동. 이게 불어로 어여 번역됐는지 알아? 필시옹이라 그래, 여러분. 영어의 풀전이란 단어 알죠, 그죠? PULSION, 필시옹으로 번역했고, 그리고 영어 번역자는 이걸 드라이브로 번역했어. 다 좋은 번역이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독일어에서 트리프, 충동은 뭔지 알아? 충동은 트라이벤에서 온 거야. 트라이벤은 드라이브의 뜻이에요. 어떤 상태로 몰고 가다야.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계속 몰고 가는 거야. 어떤 사태를 결코 목표 지점을 정해서 도착할 수 없는 거야. 어떤 상태로 몰아가는 게 충동인 거야. 그러니까 몰아가진 게 충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결코 끝나지 않는 거야. 욕망의 대상 주변을 끊임없이 맴도는 거야. 맴돌고 그 욕망의 대상의 목표 지점엔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바로 충동의 가장 큰 의미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영어의 드라이브가 충동이잖아. 드라이브도 운전하다, 몰다, 동일한 뜻이잖아. 탁월한 번역입니다. 이거 역시도. 그런데 어쨌든 불어는 필시용 충동으로 번역을 했어. 락강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해요? 무의식에서 충동은 여러분 번역된 언어입니까? 번역되지 않았어요. 충동을 느끼는 자도 그게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 그 여러분들 꿈에 본 다양한 기호와 그림 표상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나요? 그게 왜 나타났어?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압축과 전치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사물 표상은 언어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정신분석학적인 그러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을 모르는 자는요, 압축과 전치를 풀어낼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러한 언어를 사용한 자들이 시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락강은 곳곳에서 정신분석학자들은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 미술과 음악의 통달한 자가 되어야 된다. 미술과 음악을 통전적으로 언어로 표현한 게 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는 압축과 전치가 곳곳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락강 역시도 시에 대한 예찬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야. 시에는 음악과 같은 운율이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를 읽을 때 시는 그 언어를 통하여 표상을 전달해줘. 근데 독자로 하여금
자기의 의식으로는 그것이 잡히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텍스트 바깥에서의 해석이 나타나. 그러니까 좋은 시는 텍스트와 텍스트 밖과 안이 구별되지 않아. 이게 락강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기표의 미끄러짐을 이야기하면서 텍스트는 텍스트와 텍스트 안에서의 기표를 따라가. 그런데 그 의미는 텍스트 안에서의 기표를 따라가다 보면 읽는 자가 끊임없이 텍스트 바깥에서의 사항을 추상해서 해석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시도 동일한 거예요. 예도가 네 번째 시인의 고통에서 이야기했어, 그죠? 그러니까 락강 역시도 이러한 것들을 나중에는 락강 자신도 시인이 되어야 될 정도로 복잡한 정신 분석학의 어떤 것들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말한 정신 분석 안에는 뭐죠? 뭔가 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상이 언어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야?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서 그 사물 표상이 뭔가가 있긴 있는데 의미화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의미화되면 이미 의식으로 올라온 거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뭐가 있어? 침묵하는 소리가 있는 거야. 욕망의 소리야. 그러니까 이 소리는 어떤 소리로 들리긴 하는데 그게 압축과 전치를 통하여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게 우리의 개념어를 갖고는 그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침묵에는 뭐야? 자연의 소리도 있고. 여기서 잠깐 쾌락 원칙을 넘어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더 붙일게요. 여러분 폴트 다 게임이라고 있어. 독일어예요. 독일에는 아이들이 엄마가 일을 바깥에서 해갖고 아이들에게 실패놀이를 하도록 했어. 그 실패는 뭐야? 실패 놀이에서 폴트 다 게임이 나온 거야. 폴트는 뭐예요? 독일어로 어웨이야. 영어로 떠나다란 뜻이야. 사라지다. 점점 어떤 사태에서 사라지다. 다는 뭐예요? 다는 거기에란 뜻이에요. 여러분 현존재 다자인이잖아. 다. 그러니까 폴트 다는 사라졌다가 다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뭔가? 프로이트는 가만 봤어. 엄마가 사라졌을 때는 뭐예요? 폴트라고 생각해. 그리고 엄마가 나타나면은 다야. 그런데 어린아이는 오 이런 소리를 내. 그리고 엄마가 나타나면 아 이런 소리를 내. 그게 오는 폴트야. 그리고 아는 다야. 그 실패놀이의 그러한 균형적 소리들, 이런 것들이 무의식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용시키면 뭐야? 애인이 사라지면 폴트야,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나면 다야. 그게 어린아이의 그 의식 속에서는 뭐가 있어?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불안과 뭔가 충족되지 않는 욕망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에 압축되어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인간이 성취하지 못한 그런 소망들, 그 다음에 또 어렸을 때의 어떤 충격적인 기억들, 그런 것들이 상으로 남아있는 거야. 그것이 소화되지 않고 그것이 무의식 속에 억압된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사물표상이에요. 그게 프로이트는 언어를 문화와 자연의 영역의 문화의 영역으로 갖다 놓은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언어는 결코 무의식의 생물학적인 그러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상들은 언어의 표상들이지만은 다 사물 표상들이 예도가 지금 말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예도가 가끔 써먹지만
어떤 사람이 고무신에 대한 그러한 그 고무신에 대한 사물 표상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갖고 있었어. 모든 무의식은 기억과 관계된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 기억. 인간은 기억하는 동물이잖아. 기억이야. 사물 표상이든 언어 표상이든 그것이 해석된 거든 왜곡된 거든 간에 기억으로 흔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 사람이 커서도 고무신만 보면 발작을 일으키네. 강박, 지방 노이로제와 같은 강박 증세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정신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고무신에 대하여 예도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라고. 예도가 페북에 쓴 적도 있어. 여러분들이 무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신 분석을 해보니까 이 고무신에 대하여 왜 강박 증세를 일으키는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검정 고무신을 신었다고 맨날 놀려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래도 70년대 사람이었던 것 같아. 60년대는 다 고무신만 신고 다녔으니까. 시골에서 말이에요, 시골에서. 그런데 70년대, 80년대는 그래도 운동화가 나타나서, 그래도 가난해도 운동화는 신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운동화를 못 신었어. 그리고 혼자 맨날 고무신을 신고 다니니까, 그것도 검정 고무신을, 패션 고무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들이 쟤는 돈이 없나 봐 이러면서 왜 운동화 하나도 못 사시노 하면서 학생들 애들이 맨날 놀려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고무신을 사달라 그랬다. 이해가 돼요? 그게 사물 표상으로 남게 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나중에 뭐 고추 팔아서 사줄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결국은 엄마가 그것을 못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60, 70년대 다 경험했잖아, 그죠? 예도의 경험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이는 또 애들이 놀려대는 거예요.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왜 상처가 됐는지 알아? 여기서 어떤 압축과 어떤 전치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어떤 압축이 있겠어? 어떤 압축인가 하면은, 여러분 봐봐. 그 아이는, 그 고무신이 어린아이들이 놀려대는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놀려대는 상징으로서의 고무신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직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왜 애들이 고무신을 갖고 놀려대면 엄마에 대한 연사적 기능으로 나타나겠어? 고무신을 사주지 못하는 엄마. 그런데 엄마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는 거야, 아이는. 이해가 돼요? 그 양가 감정이 뭐겠어? 엄마에 대한 큰 사랑이 있는 거야, 아이는. 그런데 엄마는 고무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리면 그 고무신이 없어서 놀리는 사물 표상이 엄마에게로 연사적으로 옮겨간 거야. 그러니까 고무신은 엄마에 대한 상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놀려대면 나중에는 엄마를 놀려대는 것으로 아이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전치인 거야. 고무신에서 엄마의 존재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전치인데 은유와 한유의 작동이 나타나면서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그 고무신에 대한 어떤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언어 표상을 통하여 해석되어서 어린아이의 이성으로 해석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어 표상으로 해석되지 않고 강박 증세를 통하여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는 그거는 뭔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무신은 그 사람에게는
일상에 우리가 말하는 고무신이 아닌 거야. 이해가 돼요? 그 고무신의 상은 우리가 보는 그냥 신발, 그냥 사람들이 옛날에 신었던 그런 신발, 그런 게 아닌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고무신은 언어 표상으로부터 그 아이에게는 언어 표상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은 언제나 기원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기원으로. 우리를 기원으로 데리고 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상징은 해석되지 않았어요. 그게 상징은 해석되면 상징이 아니야. 상징은 개념이 되면 이미 그 그림으로부터 벗어난 2차적 지시체가 되는 거야. 이건 폴 리케르도 악의 상징에서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게 상징이 무의식과 가까운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은 그림 표상으로 있는 거야. 사물 표상으로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상징이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게 그림으로 남아 있을 때는 상징인 거야. 이것이 다의적이고 다층적이고 중층적으로 압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치가 가능한 거야. 이걸 개념으로 해석하면 그건 더 이상 상징이 아닌 거야. 상징이 죽으면은 그것은 다층적 의미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은 언제나 다양한 해석의 어떤 그러한 해석의 기제로서 다양한 해석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해석되는 순간 상징은 상징이 아닌 거야. 이 기묘한 운동을 락강은 잘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그림 표상과 사물 표상들이 무의식 속에는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소리 이미지,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보는 다양한 그림들, 그 다음에 농담 속에 섞인 말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목소리, 거기서 우리는 그 농담 속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어떤 제스처나 행동이나 그가 표현하는 그런 다양한 인상과 얼굴 표정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표정 역시도 무의식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프로이트는 결코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이런 상들이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압축과 전치로 뒷꼬이고 연쇄적으로 뭔가가 복잡하게 뒤엉켜서 이 사물이 다른 사물, 이 기표가 다른 기표로, 락강의 용어로 말하면 기표로 옮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꿈은 개나 소나 다 이게 뭘까? 라고 말하는데 정신분석학의 주제가 됐다라는. 예술은 이런 근원에 대한 고민을 함께 갖고 있는. 예술 작품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시를 해석할 때, 그죠?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곧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데리다도 그래. 예술 작품은 해석되는 순간 곧바로 삭제돼 버려. 그게 왜 그래요? 그거는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서, 우리가 개념으로서 해석되는 순간 곧바로 해체된다는 것만. 우리는 그것을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체론적인 그런 예술은 그런 방식으로 예술의 언어와 같이 동일한 거라고 봤던 거예요. 해체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텍스트의 모든 의미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데리다는 봤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정리합니다. 그런데 락강은 이런 것들은 무의식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정상은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상징계로 갖고 가면서 프로이트가 친족 관계와 토템과 타부에서도 이야기하잖아. 그런 모든 다양한 친족 체계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이 상징의
우리 인류의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을 나타냈다. 그런데 레비스트로스가 인류학으로 갖고 가면서 이런 프로이트의 다양한 해석들을 혼인관계와 친족관계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타나는 구조들을 연구하면서 그죠? 인류의 기원에 있었던 그러한 상징체계를 이야기했다. 이런 것으로부터 락강은 프로이트의 이러한 작품들 속에서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레비스트로 넘어갔다라. 여러분. 그러면서 상징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인간은 친족 관계라든지 이거는 사회 구조와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본능뿐만 아니라 개인의 무의식적 어떤 그런 특징들이 사회 체계와 관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이러한 프로이트의 연구를 확고하고 공고화시킨 그러한 상징 체계를 이야기한 게 누구야? 그게 바로 레비스트로스였어요. 여러분 재밌죠? 그게 레비스트로스였고 레비스트로스를 극찬하기 시작해 이제 락강은 이 논문에서 말과 언어의 기능에서. 그리고 이 레비스트로스는 인류학자로서 마침내 언어와 무의식에 대한 연결고리를 확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무의식은 개인의 어떤 특징, 의식의 특징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 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영역으로 갖고 가게 됐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반대할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 부분은 프로이트가 싫어하겠죠, 여러분들. 왜? 프로이트는 끊임없이 그 자연이 문화의 언어가 자연을 통제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무의식이라는 논문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래서 에너지 집중과 과도한 에너지 집중. 카덱시스는 사실 그리스어 베제중이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집중, 점령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야. 그 점령을 카덱시스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야, 영역자가. 그러니까 카덱시스는 뭐야? 에너지 집중인 거야. 에너지 집중이 무의식에 있었던 거야. 무의식은 다양한, 그 논문에 계속 나와요. 다양한 충동과 다양한 갈등들이 결코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안에는 그런 충동과 본능과 다양한 그런 갈등들이 중충적으로 지 멋대로 힘으로써, 그리고 장소밖에 없는 거야, 무의식은. 그 장소의 힘으로써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라고 본 거야. 그건 신년의 장소야. 언어로 말하면 침묵의 장소인 거야. 그래서 과도하게 에너지 집중이 되면 언어로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게 그 논문에 다 있는 거야. 무의식이라는 논문. 그래서 과도하게 위벌 집중이라 그래. 그러니까 영어 번역자는 하이퍼 카덱시스트 이렇게 번역했겠죠? 위벌 집중은 뭐야? 과도한 에너지 집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언어 표상과 연결된다고 봤던 거야. 그러니까 과도한 에너지 집중으로 가기 전에 그냥 언어로 표기되지 않는 자연 상태의 문화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 이게 뭐예요? 무의식과 의식의 영역으로 봤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초기 프로이트가. 그래서 락강은 후기 프로이트를 싫어했어. 후기로 가면서 자아의 위대한 능력을 이야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초기 프로이트가 말했던 이 무의식의 위대한 언어와의 관계를 그 질을 떨어뜨린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정신분석의 사명이 후기 프로이트는 후기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의 사명이 마치 자아의 어떤
자아의 불안에 안정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충적 기술로서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라는. 그래서 차라리 초기 프로이트가 훨씬 더 정신분석학적으로 중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락강은 더 나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언어로 갖고 가버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소시르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문자의 기능을 이야기하겠는데, 여의도가 이게 시리즈 강좌로 한 두세 개 나올 것 같아. 재미있죠? 무의식 이야기. 그러니까 락강은 이 모든 것들을 무의식을 언어로 갖고 간 거야. 그런데 그가 말하는 상징계의 질서 역시도 이러한 프로이트의 그러한 친족 체계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나타나는 무의식적 기능들, 구조들을 레비스트로스에게 의존하면서 이제 상징계의 확고한 질서를 마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상징계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회 현실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인류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무의식적 세계를 다 포괄하는 그런 사회 체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의 관점에서 현실 세계를 본 게 상징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은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응? 은유고, 그 다음에 환유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그런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언어 체계의 세계가 상징계인 거야. 그게 상징계는 무의식적 체계로서의 사회 체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락강은 이제 더 대담해진 거야, 여러분. 이제 프로이트의 이러한 언어에 대한 관계를 이제는 인류학에 의존해서 이제는 상징계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상징계의 언어의 특징을 이제 소시르하고 연결시켜서 나중에는 헤겔로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게 문자의 기능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거는 주로 정신분석에서의 말과 언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53년도 논문을 주로 이야기한 거라. 여러분 재밌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와의 비교를 통하여 락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의 세 개의 작품들을 주로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의 관점에서 락강은 프로이트의 초기 작품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은 언어다라고 아예 단언하면서 프로이트적인 다양한 해석들을 언어로 환원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무의식은 언어다라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 프로이트는 반대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락강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자연과 문화의 그 경계를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로 확정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런데 락강은 무의식을 이런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그죠? 아예 문화의 영역 안으로 이러한 무의식의 특징들을 다 갖고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락강은 이제는 더 대담해져서 상징계의 질서, 사회 체계나 그런 질서들을 전부 다 포괄하여 마침내 우리의 인간의 주체를 형성하는 그러한 언어의 연쇄작용으로서 상징의 질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개인의 무의식적인 그러한 특징들이 이제는 존재론적인 그러한 사회 체계로서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락강은 상징계에서 자기만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는 그가
헤겔과 소시르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위고를 해석하고 막 이럽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시를 해석하고, 그리고 다양한 체계 안에서 의미와 연세를 이야기하고, 의미와 연세가 뭔지 알아요? 기표화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언어의 의미화가 아니야. 응? 그러니까 쉥디 시니비앙이라고 하는 불어인데, 그건 기표화의 사슬이에요, 사실은 번역하면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소시르와 연결해서 예도가 좀 세밀하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구분이 됐죠? 프로이트가 프로이트의 다양한 특징들 안에서 락강은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를 해석해냈고, 거기 심지어는 그래, 꿈의 해석 안에서 강박증, 히스테리,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정신분석적 증상들을 그는 거기에서 무슨 상형 문자라든지 중국의 문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러한 증상들의 언어적 표상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와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유아의 꿈의 해석에서 그러잖아요. 유아의 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른의 꿈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언어들과 관계가 되는지, 그 언어들은 전부 다가 압축과 전치로서 나타났어. 그런데 락강은 이런 것들을 은유와 환유로 가지고 가면서 독특한 의미와 연세를 이야기하기 시작해. 그거는 두 번째 시간에서 예도가 문자의 기능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다 세밀하게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재밌었죠? 좋은 저녁 되십시오. 예도는 물러갑니다. 추스.